노스님은 새벽마다 동자비구니에게 얼음물 한 바가지를 내리쳤다. 아이가 울지 않았던 이유에 모두 무너졌다. 절의 기둥에 기대선 아이는 마치 풍경 같았다.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혀가 잘려나간 쇠물고기처럼 묘호는 그곳에 있었다. 무국사의 아침은 다른 곳보다 이르다. 해발 1000m의 고지대. 구름도 쉬어간다는 이 절벽 끝자락의 암자에는 3명의 승려와 1명의 아이가 살았다. 아이가 절에 들어온 것은 지난 늦가을이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먼 친척이 아이를 법당 마루에 앉혀두고 도망치듯 사라진 후 무산 스님은 별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깎았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묘은이다. 묘하게 숨어있다는 뜻이지. 그 이름은 예언과도 같았다. 묘은은 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없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뛰거나 울거나 떼를 쓰는 법이 없었다. 그저 밥을 주면 먹고 빗자루를 쥐어주면 마당을 쓸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단절이었다. 무산 스님은 요사체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새벽 3시 30분. 도량석 잃은 새벽 승려가 경례를 돌며 목탁을 치는 의식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묘은은 어김없이 그곳에 있었다. 법당 뒤편 지금은 쓰지 않아 뚜껑을 덮어둔 옛 우물가였다. 아이는 우물의 나무 뚜껑 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칠흑 같은 우물 안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덮개 틈새로 올라오는 것은 퀴퀴한 이끼 냄새와 습기뿐일 텐데 아이는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기라도 하는 듯 귀를 기울였다. 스님, 저러다 아이가 입 돌아가겠습니다. 워루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뒤에서 속삭였다. 내버려 두거라.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낮에는 그림자처럼 다니고 밤에는 저렇게 우물 귀신처럼 앉아있으니 혹시 신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신기라니. 헛소리 마라. 무사는 혀를 찼다. 그의 눈은 매섭게 아이의 등을 훑었다. 늙은 승려의 눈에 비친 아이의 모습은 기이했다. 추위에 몸을 떠는 본능적인 반응조차 억누르고 있었다. 어깨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주먹 쥔 손은 허벅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 녀석은 지금 추위를 견디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를 지우고 있는 게야.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 춥다는 감각, 배고프다는 감각. 그 모든 걸 죄다 우물 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싶어 하는 게지. 무사는 문을 벌컥 열었다. 찬바람이 요사체 안으로 들이닥쳤다. 워루야. 예, 스님. 내일 새벽부터 물을 준비해라. 물이라니요? 공양간 물독은 채워져 있습니다만. 아니, 우물물이다. 가장 차가운 살을 애는 듯한 그 우물물을 길어놓으란 말이다. 워루는 노승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눈을 깜빡였지만 무산의 시선은 이미 마당 한가운데 웅크린 작은 등 묘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살아있는 것을 죄악시하는 놈에게는 살아있다는 고통을 뼈에 새겨줘야 하는 법이다. 동짓달의 새벽 공기는 칼날과 같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가 쩍쩍 갈라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무국사의 새벽. 워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양동이에 물을 채웠다. 옛 우물의 뚜껑을 열자 깊은 곳에서 냉기가 솟구쳤다. 새벽 4시. 무산 스님은 장삼 자락을 휘날리며 우물가에 섰다. 묘은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을 텐데도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세상 모든 소리를 차단한 바위 같았다. 묘은아. 무산의 굵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묘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늙은 승려를 응시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일어서라. 묘은이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체구가 낡은 승복 안에서 휘청거렸다. 무사는 워루가 길어놓은 양동이를 가리켰다. 이 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가지를 들었다. 찰랑거리는 물 위로 살얼음이 둥둥 떠다녔다. 내가 그토록 들여다보던 우물의 속살이다. 좌악. 예고도 망설임도 없었다. 무사는 얼음장 같은 물 한 바가지를 아이의 정수리에 냅다 끼얹었다. 흑.
묘은의 입에서 처음으로 생물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억눌린 단말마였다. 섭씨 영하 10도의 날씨에 뒤집어 쓴 물은 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아이의 두피와 목덜미, 등줄기를 찔러댔다. 젖은 승복이 순식간에 무거워지며 아이의 몸을 짓눌렀다. 스님, 미치셨습니까? 기겁한 워루가 뛰쳐나오려 했다. 하지만 무사는 지팡이를 들어 워루를 제지했다. 물러서라. 이것은 수행이다. 이게 무슨 수행입니까? 학대입니다. 아이가 쇼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아. 마음이 이미 죽은 놈은 육신이라도 살려야 한다. 무사는 두 번째 바가지를 떴다. 묘은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속눈썹에 맺힌 물방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보통의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묘은은 젖은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두 번째 물세례를 기다리듯 눈을 질끈 감았다. 촥! 두 번째 물이 얼굴을 강타했다. 아이의 몸이 휘청거렸으나 쓰러지지 않았다. 무산의 눈이 가늘어졌다. 독한 것. 아니, 이건 도끼가 아니다. 보통의 인내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벌을 견디는 죄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마치 이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묘은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키고 있었다. 죽느냐? 무산이 물었다. 아프냐? 대답해라. 이 물이 차가우냐? 묘은이 젖은 눈을 떠 무산을 올려다보았다. 덜덜 떨리는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냄새가. 뭐라?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묘은이 무국사에 들어와 뱉은 첫 문장이었다. 춥다는 말도 살려달라는 말도 아닌 냄새가 난다는 말. 무산이 들고 있던 바가지가 허공에서 멈칫했다. 무슨 냄새 말이냐? 묘은은 흠뻑 젖은 채 다시 우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 냄새요. 그날 이후 기이한 수행은 매일 새벽 반복되었다. 절 안의 공기는 흉흉해졌다. 공양주 보살은 무산 스님이 노망이 났다며 수군거렸고 워루는 묘은을 데리고 도망쳐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묘은의 태도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묘은은 새벽 4시가 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얇은 승복 차림으로 우물 앞에 서서 무산 스님을 기다렸다. 마치 물벼락을 맞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사람처럼. 제3장의 새벽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워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산의 방문 앞을 가로막았다. 오늘은 안 됩니다. 스님, 묘은이 몸이 불덩이입니다. 어제 맞은 물 때문에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비켜라. 못 비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게 수행입니까? 워루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다. 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찧었다. 워루야, 너는 저 아이가 왜 물을 피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그거야 스님이 무서워서. 아니다. 저 아이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확인이라니요? 그 냄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사는 워루를 밀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열 때문에 볼이 붉게 상기된 묘은이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쓰며 서 있었다. 무사는 말없이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열기 속에서도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오늘은 쉬어도 좋다. 무산이 말했다. 그러나 묘은이 고개를 저었다. 부어주세요. 갈라진 목소리였다. 왜냐? 확인해야 해요. 무엇을? 묘은의 시선이 바가지에 담긴 검은 물로 향했다. 아빠가 숨을 쉬는지.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워루는 입을 다물었다. 묘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8살 아이의 상상력이라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잔혹했다. 아빠는 물냄새가 났어요. 아주 차가운 물냄새. 그리고 쇠냄새. 묘은의 기억은 1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다. 사업 실패 후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아버지. 한겨울밤 아버지는 어린 묘은을 차에 태우고 강변으로 갔다.
지우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강 쪽으로 걸어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차 안에서 3일을 기다리던 묘은을 발견한 건 경찰이었다. 경찰은 강에서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실종. 하지만 묘은은 기억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었을 때 강바람에 실려왔던 그 냄새. 비릿한 물이끼 냄새와 강물 속 어딘가에 잠겨있을 고철 덩어리의 냄새.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안아주었을 때 났던 차가운 겨울 코트의 냄새. 그 모든 냄새가 뒤섞여 묘은에게 죽음은 곧 차가운 물로 각인되었다. 이 물을 맞으면 그때 냄새가 나요. 묘은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아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차가워져야 아빠랑 같아지니까. 워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는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매일 새벽 물을 뒤집었음으로써 스스로를 아버지와 같은 온도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이자 죄책감을 씻는 제의였다. 무산 스님은 표정 변화 없이 바가지를 들었다. 어리석은 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처럼 냉혹하게 들리지 않았다. 너는 아비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을 벌하고 있는 게야. 내가 살았다는 죄를 물로 씻어내려는 수작이지. 무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렇다면 받아라. 내 죄가 씻겨나갈 때까지, 혹은 그 물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까지. 촤악. 물줄기가 허공을 갈랐다. 열병에 걸린 묘은의 몸 위로 얼음물이 쏟아졌다. 하얀 김이 아이의 몸에서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아이의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화기와 울분이 찬물을 만나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형상이었다. 묘은은 쓰러지지 않았다. 물에 젖은 눈으로 무산 스님을, 아니 허공의 누군가를 노려보듯 응시했다. 그 눈빛을 보며 무산은 확신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은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독한 한기의 끝을 보게 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그 물속에서 아버지를 건져내 보내주는 것. 그것이 이 잔인한 새벽 물 수련의 진짜 목적임을 늙은 승려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시 바가지를 들었다. 한겨울의 무국사는 시간마저 얼어붙는 곳이다. 새벽의 물 수련은 꼬박 한 달을 넘기고 있었다. 묘은의 손과 귀는 처참했다. 붓다 못해 검푸르게 변한 동상이 아이의 작은 손등을 뒤덮었다. 살같이 트고 갈라진 틈으로 진물이 배어나와 딱지가 앉았다가 다음날 새벽이면 다시 쏟아지는 찬물에 불어 뜯겨나가기를 반복했다. 이건 수행이 아닙니다. 고문입니다. 워루 스님은 묘은의 손에 호랑이 연고를 발라주며 울분을 토했다. 요사체의 아랫목은 따뜻했지만 묘은의 몸에 박힌 냉기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다. 아이는 연고가 따가울 법도 한데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묘은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한다. 소리를 질러도 되고 엉엉 울어도 된다. 제발 부탁이다. 워루의 애원에도 묘은은 묵묵부답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손등에 핀 검붉은 동상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훈장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 차가운 강물의 온도를 자신의 몸에 새겨넣고 있다는 증거. 그날 밤 무산 스님은 묘은을 불렀다. 손을 내밀어 보거라. 묘은이 갈라진 손을 내밀었다. 무산은 거친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노승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아이의 손은 얼음장 같았다. 사람들은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새살이 돋기를 기다린다. 허나 너는 상처가 아물까봐 두려워하는구나. 묘은의 어깨가 움찔했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사라지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질까봐 아이는 무의식 중에 회복을 거부하고 있었다. 기억은 살가죽에 새기는 것이 아니다. 무사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말린 쑥이었다. 이것을 태워 뜸을 뜰 것이다. 물로 생긴 차가운 병은 불로 다스려야 하는 법. 무사는 묘은의 손등 위 가장 깊게 패인 상처 위에 쑥을 올리고 불을 붙였다. 살 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뜨거운 열기가 상처를 파고들었다. 묘은은 이를 악물었다. 차가운 물이 아버지의 죽음을 되새김질하는 의식이었다면
이 뜨거운 불은 그 죽음을 살아있는 자의 영역으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고통이었다. 뜨거우냐? 네. 그래, 뜨거워야 산 것이다. 차가운 강물 속에 있는 아비는 이 뜨거움을 모른다. 오직 살아남은 너만이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무산의 눈이 묘온을 꿰뚫었다.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죽은 자와 함께 얼어붙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못다 느낀 온기까지 내가 대신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살이 타는 고통일지라도. 묘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지로 막고 있던 댐이 터지듯 생리적으로 터져나온 반응이었다. 무사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쑥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아이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입춘이 지났지만 산사의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묘온의 물 수련은 계속되었지만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이제 묘온은 물을 맞고 난 뒤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 아주 조금은 서두르는 기색을 보였다. 추위를 느낀다는 증거였다. 죽음의 감각에서 삶의 감각으로 아주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평화롭던 무국사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은 눈이 녹아 질척해진 늦은 오후였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절 입구의 가파른 비포장도로를 힘겹게 올라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잘 닦인 구두가 진흙을 밟았다. 회색 롱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금태 안경. 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의 욕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상이었다. 그는 법당 마당을 쓸고 있던 묘온을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내가 서지훈이? 묘온은 빗자루를 꽉 쥐었다. 서지유라는 이름은 속세에 두고 온 껍데기였다. 아이는 뒷걸음질 쳤다. 남자의 눈빛은 친절하게 휘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끈적한 탐색의 빛이 서려 있었다. 누구십니까? 워루 스님이 묘온 앞을 막아섰다. 남자는 품에서 명함을 꺼냈다. 대형건설 전무이사 박동훈. 지유 아버님 서진혁 씨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그렇게 되고 나서 아이 소식을 몰라 한참을 찾았습니다. 박동훈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다. 그는 묘온을 향해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려 했다. 지유야, 아저씨 알지? 어릴 때 몇 번 봤는데. 묘온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모두 아버지가 돈이 많을 때만 웃어주던 사람들이었다. 아버지가 무너지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이빨을 드러냈던 그들. 이때 요사체 문이 열리고 무산 스님이 나왔다. 여기는 지유라는 아이는 없다. 무산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묵직했다. 박동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스님,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 아이 제 친구 딸 맞습니다. 속세의 인연은 산문에 들어서는 순간 끊어지는 법. 여기 있는 것은 묘온이라는 동자승뿐이다. 아니, 스님. 제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친구가 남긴 물건이 혹시 아이 편에 있나 해서요. 본색이 드러났다. 박동훈의 시선이 묘온의 작은 몸을 훑었다. 진혁이가 실종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장부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회사 살리겠다고 들고 나갔는데 혹시 아이 가방에 그런 게 없었습니까? 검은색 가죽 수첩 같은 거요. 무산 스님은 코웃음을 쳤다. 이곳은 비움의 공간이다. 들어올 때 가진 것은 옷 한 벌과 낡은 신발뿐이었다. 쇠붙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렸으니 돌아가시오. 태우다니요? 그게 어떤 건지 알고. 박동훈이 언성을 높였다가 이내 헛기침하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스님께서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건 그냥 수첩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산 같은 겁니다. 제가 그걸 찾으면 아이 후원금으로 거액을 시주하겠습니다. 돈이라. 무산 스님이 묘온을 돌아보았다. 묘온아, 내가 가져온 것이 있느냐? 묘온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이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박동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거짓말은 나쁜 거란다, 지우야. 박동훈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불전함에 숙여넣듯 넣었다. 오늘은 빈손으로 가지만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기억이 나면 좋겠구나. 차가 떠났다.
묘호는 차가 사라진 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리고 차의 대시보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 수첩. 묘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강으로 걸어가기 직전 그 수첩을 묘혼의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야, 이건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 아빠가 잘못되면 이걸로 꼭 세상을. 뒷말은 바람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다. 묘호는 그 수첩을 절에 들어오던 날 법당 뒤 낡은 기와 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두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자 아버지 죽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것을 8살 아이의 본능은 알고 있었다. 박동훈이 다녀간 후 묘혼의 태도가 달라졌다. 새벽 수련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 필사적으로 변했다.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듯 했다. 2월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새벽. 무산 스님은 여느 때처럼 물바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묘혼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스님, 말해라. 이 물을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더 부어주세요.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박동훈의 등장은 묘혼에게 억눌러왔던 그날의 기억을 재생시켰다. 아버지가 스스로 강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기억. 물벼락이 쏟아졌다. 차가운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다. 묘호는 눈을 감지 않았다. 흐르는 물줄기 사이로 희미한 환영이 보였다. 1년 전 그날 밤 강가. 차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지우묘는 보았었다. 아버지 뒤를 따라가던 그림자 하나를. 그리고 아버지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기 직전 들려왔던 둔탁한 타격음을. 퍽. 그 소리는 물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버지를 가격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남자의 손등에 있던 흉터. 화상 자국처럼 일그러진 그 흉터가 어제 찾아왔던 박동훈의 손등에는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박동훈이 아니다. 하지만 박동훈은 그 장부를 찾고 있다. 묘혼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찾고 있다. 으악! 2번째 물바가지가 쏟아지려는 순간 묘혼이 비명을 질렀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다. 묘혼은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보았느냐? 무산 스님이 나직이 물었다. 묘혼이 고개를 들어 노승을 보았다. 네. 물이 차가운 것은 내 몸을 깨우기 위함이 아니다. 내 얼어붙은 기억을 깨기 위함이다. 이제야 비로소 내 눈에 도끼가 서리는구나. 무산은 바가지를 내려놓고 묘혼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두려우냐?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아빠를. 그래, 세상은 무섭다. 절간의 새벽 물보다 더 차갑고 잔인한 것이 세상이다. 내가 가진 것을 뺏으러 오는 이리떼들이 득실거리지. 무산은 묘혼의 젖은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허나 묘혼아. 물은 바위를 뚫는다. 힘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뚫는 것이다. 내가 그들보다 강해지려면 얼음처럼 굳어서는 안 된다. 물처럼 흘러야 한다. 어떤 추위에도 얼지 않고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한다. 묘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을 감싸 안았다. 기와 더미 아래 숨겨둔 검은 수첩. 그것을 지켜야 했다. 저 안 얼어요. 이제. 묘혼이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젖은 승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이의 2 다리는 땅을 단단히 디디고 있었다. 제가 지킬 거예요. 무산 스님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이제 몸 수련은 끝났다. 오늘부터는 마음의 칼을 가는 법을 가르치마. 새벽에 여명이 터오고 있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다시 찾아올 박동훈,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어둠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묘혼의 눈빛이 새벽별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복수가 아닌 진실을 위한 수행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봄비가 내렸다. 얼었던 계곡물이 풀리며 내는 소리가 무국사의 정적을 깨웠다.
무산 스님은 더 이상 묘은에게 물을 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법당 마루에 아이를 앉혀두고 눈을 감게 했다. 8살 아이에게 가부자는 고역이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묘은은 새벽 물을 견디던 도끼로 버텼다. 무엇이 들리느냐? 무산이 물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 너머에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더 깊은 곳에는 묘은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들리는 것이 없었다. 무산은 죽비로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내리쳤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라. 관세음 보살의 관은 본다는 뜻이고 음은 소리라는 뜻이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 무산의 가르침은 난해했다. 하지만 묘은은 밤마다 그 말을 곱씹었다. 아이는 밤이면 다시 우물가로 나갔다. 물을 깃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물이라는 깊은 통로를 통해 땅 밑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며칠이 지났을까? 묘은은 깨달았다. 빗소리는 다 같은 빗소리가 아니었다. 기와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둔탁하고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찢어지는 듯 날카롭다. 흙바닥을 때리는 소리는 먹먹하다. 그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하자 절 안의 모든 움직임이 그림처럼 머릿속에 그려졌다. 월우 스님이 요사체에서 뒤척이는 소리, 무산 스님이 염주알을 굴리는 미세한 마찰음, 그리고 산짐승이 담벼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스락거림.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새벽 2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 묘은은 우물가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흔들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대나무를 젖히고 들어오는 옷깃 스치는 소리였다. 하나가 아니다. 묘은의 감각이 곤두섰다. 자박, 자박. 발소리를 죽이려 애쓰지만 젖은 흙을 밟는 무게감은 감출 수 없었다. 발자국 소리의 간격과 무게로 보아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이었다. 그들은 정문이 아닌 절 뒤편의 가파른 산길을 타고 넘어왔다. 보통의 등산객이나 신도라면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묘은은 숨을 죽였다. 신묘하게 숨는다는 법명처럼 아이는 우물 뒤편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여기 확실해? 확실하다니까. 박 전무가 그랬어. 늙은 중이랑 젊은 놈 그리고 계집애 하나뿐이라고. 사내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 전무. 박동훈이었다. 그가 사람을 보낸 것이다. 그깟 장부가 뭐라고 이 야밤에 생쇼를 시키는지. 잔말 말고 찾아. 법당 뒤편 기와장 근처나 창고를 뒤지랬어.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묘은이 숨겨둔 장소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무언가를 숨길 만한 곳을 짐작하고 있었다. 묘은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묘은이 숨어있는 옛 우물가 그리고 그 옆에 쌓여있는 낡은 기와 더미 쪽으로. 사내들은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달빛에 의지에 움직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들은 훈련받은 짐승처럼 기와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달그락. 기와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묘은은 우물 뒤 좁은 틈새에 몸을 구겨 넣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공포보다는 분노가 더 컸다. 이곳은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받던 유일한 공간이었다. 속세의 탐욕이 기어이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사실이 아이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없는데? 쥐새끼가 어디 다른데 숨겼나? 요사체를 뒤져보자. 애새끼자는 방에 있겠지. 놈들의 발길이 묘은과 월우 스님이 잠든 방 쪽으로 향했다. 안 된다. 월우 스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묘은이 뛰쳐나가려던 찰나였다. 기익. 법당 문이 열렸다. 은은한 촛불빛과 함께 무산 스님이 걸어 나왔다. 그는 자다 깬 모습이 아니었다. 정갈하게 장삼을 갖춰 입고 손에는 굵은 주장자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어느 놈들이냐? 천둥 같은 호통이 아니었다. 지극히 낮고 서늘한 바닥을 기는 목소리였다. 사내 둘이 흠칫 놀라 멈춰섰다. 이 늙은이가 잠이나 잘 것이지. 한 놈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달빛에 번뜩이는 쇠몽둥이였다.
스님,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비키쇼. 우린 찾을 물건만 찾아서 갈 테니까. 이곳에 너희가 찾을 물건은 없다. 다만 너희가 놓고 가야 할 업보만 있을 뿐이다.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사내가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산에게 달려들었다. 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타격음 대신 들린 것은 사내의 비명이었다. 아! 눈을 떠보니 무산 스님은 제자리에 서 있었고 사내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무산이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궤적을 읽고 지팡이 끝으로 사내의 손목혀를 정확히 찌른 것이다. 이 영감탱이가. 다른 놈이 칼을 꺼내 들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때였다. 멈추시오. 요사체에서 워루 스님이 뛰쳐나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무산 스님 앞을 막아섰다. 부처님 도량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비켜, 이 대머리야. 사내가 칼을 휘둘렀다. 워루가 팔을 들어막았다. 쓱. 살이 베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워루의 팔뚝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스님. 묘운이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아이의 등장에 사내들의 시선이 쏠렸다. 저겠다. 서지요. 칼을 든 사내가 워루를 발로 차내고 묘운을 향해 달려들었다. 묘운은 도망쳐야 했지만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피 흘리는 워루 스님, 흉기를 든 괴한, 그리고 무력한 자신. 그 순간 묘운의 뇌리에 무산 스님의 말이 스쳤다. 얼음처럼 굳지 마라. 흘러야 한다. 사내의 손이 묘운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묘운은 뒤로 물러나는 대신 몸을 낮춰 사내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작고 재빠른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사내의 정강이를 깨물었다. 아! 이 독한 년이. 사내가 비틀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산 스님의 주장자가 허공을 가르고 사내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퍽! 묵직한 타격음에 사내가 고꾸라졌다. 나머지 한 놈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노승의 기세가 웬만한 조폭보다 흉흉했기 때문이다. 까가자. 경찰 오기 전에. 놈들은 부축하며 허둥지둥 산길로 도망쳤다. 무국사의 마당에는 핏자국과 흐트러진 발자국,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워루 스님이 팔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묘는 워루에게 달려갔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님의 팔을 보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지며 눈앞이 하얘졌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스님. 묘운이 울먹이며 워루의 상처를 지혈하려 애썼다. 워루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묘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묘운아.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 되었다. 무산 스님은 도망친 놈들의 뒷모습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묘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보았느냐? 이것이 내가 가진 비밀의 무게다. 너 혼자 짊어지기엔 피를 부르는 무게지. 경찰이 다녀갔지만 소득은 없었다. 단순 강도 미수로 처리되었다. 경찰들은 절에 CCTV가 없다는 사실에 난색을 표하며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들의 태도에서 의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묘는 직감했다. 공권력도 박동훈의 소나귀에 있거나 적어도 이 산골짜기 작은 암자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워루 스님은 읍내 병원에서 열바늘을 꿰매고 돌아왔다. 묘는 죄책감에 워루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날 밤 묘는 무산 스님의 방을 찾았다. 품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검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들어오너라. 무산은 알고 있었다는 듯 묘은을 맞이했다. 묘은은 말없이 수첩을 스님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워루 스님이 다치셨습니다. 무산은 수첩을 펴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을 그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마치 그 안에 담긴 탐욕의 기운을 읽어내려는 듯 했다. 내 아비의 이름이 서진혁이라 했지.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처음 온 날 내 눈빛을 보고 짐작했다. 세상에 억울한 죽음은 많으나 돈에 깔려 죽은 자의 자식 눈빛은 유독 서러운 법이지. 무사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내가 출가하기 전 속세에 있을 때 내 아비를 본 적이 있다. 묘은의 눈이 커졌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
그는 성실한 청년이었지. 하지만 성실함만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진흙탕이었다. 그가 박동훈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가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무사는 수첩을 묘운 쪽으로 밀었다. 이것을 어찌할 셈이냐? 태워버리면 너는 안전해질 것이다. 놈들도 더 이상 널 쫓지 않겠지. 묘운은 수첩을 바라보았다. 이것만 없으면 평범한 동자승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워루 스님의 팔에 난 상처, 아버지의 차가운 물냄새, 그리고 놈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태우지 않겠습니다. 묘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목숨값이에요. 이걸 태우면 아버지는 2번 죽는 거예요. 허면 갚아줄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무겁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불가의 제자가 할 생각은 아니구나. 부처님도 악귀를 쫓을 땐 분노의 형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묘운의 대답에 무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당돌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좋다. 허나 지금의 너로서는 이 장부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그들은 힘이 있고 너는 없다. 이 장부를 들이밀어봤자 그들은 내 입을 막고 찢어버리면 그만이다. 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에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붓과 먹 그리고 오래된 책들이 들어있었다. 힘에는 2가지가 있다. 사람을 베는 칼과 사람을 움직이는 붓. 박동훈은 칼을 쥐고 있다. 내가 그를 이기려면 붓을 쥐어야 한다. 붓이요? 이 장부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곳을 찌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부터는 몸 수련을 줄이고 글 공부를 시작한다. 불경이 아니다. 세상을 읽는 법, 사람의 욕심을 읽는 법, 그리고 무사는 묘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적의 힘을 역이용하여 제압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묘운은 검은 수첩을 다시 품에 안았다. 수첩은 차가웠지만 묘운의 가슴은 뜨거웠다. 이제 무국사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한 요새이자 묘운을 전사로 키워낼 훈련장이 되었다. 창밖에는 다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묘운에게 속삭이는 듯 했다. 기다려라. 물이 불어날 때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거대해질 때까지. 봄이 무르익어 무국사의 벚꽃이 지고 그 자리에 연두빛 새잎이 돋아날 무렵 묘운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새벽 우물가에서 살을 애는 추위를 견디는 수련은 없었다. 대신 그보다 더 지독하고 건조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무국사의 가장 깊은 곳, 평소에는 쥐들조차 드나들지 않던 낡은 서고가 묘운의 새로운 수행터였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묘운은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2개의 세계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다. 하나는 무산 스님이 건네준 금강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남긴 검은 가죽 수첩, 바로 이중장부였다. 글자 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숨겨진 사람의 욕망을 읽어야 한다. 무산 스님은 묘운의 맞은편에 앉아 먹을 갈았다. 칠흑 같은 먹물이 벼루 위에서 둥근 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스님은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글자 하나를 썼다. 탐. 탐할 탐. 세상의 모든 죄는 이 글자 하나에서 시작된다. 내 아비가 죽은 이유도, 내가 쫓기는 이유도, 박동훈이라는 자가 저토록 광기를 부리는 이유도 모두 이 한 글자 때문이다. 묘운은 무릎을 꿇고 앉아 무산의 글씨를 응시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옆에 놓인 검은 수첩을 펼쳤다. 수첩 안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암호 같은 문장들이 빼곡했다. 날짜, 금액, 수취인, 그리고 철이라는 섬뜩한 단어들. 그것은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악마의 경전이었다. 스님,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묘운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수첩을 들여다본 탓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숫자를 이용해 거짓말을 할 뿐이지. 잘 보거라.
들어온 돈은 있는데 나간 돈의 명목이 모호한 것들. 접대비 혹은 자물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검은 돈의 흐름을 찾아야 한다. 무산 스님은 묘운에게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속세에 있을 때 꽤나 이름난 회계사였다는 소문이 있었다. 승려가 되기 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복잡한 자금 흐름을 짚어내는 그의 눈썰미는 예리한 칼날과 같았다. 여기를 보거라. 2024년 12월 15일 대형 건설법인 계좌에서 현금 5억 원이 인출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청솔복지재단이라는 곳으로 5억 원이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구나. 무산의 손가락이 수첩의 한 줄을 짚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묘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8살 아이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였지만 묘운은 자신의 모든 지능과 증오를 동원해 그 흐름을 파악하려 애썼다. 돈을 세탁한 겁니까? 그렇다. 복지재단은 감시가 소홀하지. 기부금으로 위장해 돈을 빼돌리고 그 돈은 다시 뒷구멍을 통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게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묘운은 연필을 꽉 쥐었다. 연필심이 부러질 듯 위태로웠다. 아버지는 이런 더러운 숫자들 사이에서 매일같이 시달렸을 것이다.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결국 이 장부를 들고 도망친 것이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박동훈. 묘운이 낮게 은조렸다. 수첩 곳곳에는 박동훈의 이름 대신 P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P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 돈이면 무국사를 수백 번 사고도 남았고 묘운이 평생을 써도 모자랄 금액이었다. 분노하지 마라. 무산 스님의 죽비가 묘운의 어깨를 탁 쳤다. 분노는 눈을 멀게 한다. 내가 박동훈을 잡으려면 그보다 더 차갑고 냉정해야 한다. 뜨거운 불은 물에 꺼지지만 차가운 얼음은 물에 녹아들어 기어이 물기를 바꾼다. 너는 그 장부 속에 숨겨진 놈들의 약점을 찾아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시한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날부터 묘운은 서고에서 나오지 않았다. 월우 스님이 하루 3번 공양을 날랐지만 묘운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수첩과 씨름했다. 한자는 옥편을 찾아가며 익혔고 회계 용어는 무산 스님에게 묻고 또 물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무국사의 숲은 짙은 녹음으로 우거졌고 매미 소리가 절간을 가득 메웠다. 묘운의 머리카락도 제법 자라 까까머리 위로 검은 털이 보송보송 올라왔다. 월우 스님은 묘운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스님, 아이가 너무 피폐해집니다.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인데 시체 냄새 나는 장부만 파고 있으니 저러다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면 어쩝니까? 월우가 무산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나 무산은 요지부동이었다.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친구가 아니다. 힘이다. 제 아비를 죽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아이는 평생 피해자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된다. 스스로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올 열쇠를 쥐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묘운은 드디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해독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다. K 국회의원. 단순히 기업 간의 비리가 아니었다. 정계 유력 인사가 연루된 거대한 게이트였다. 박동훈은 그 국회의원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묘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핵폭탄이었다. 터뜨리면 박동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증거였다. 찾았느냐? 어둠 속에서 무산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묘운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8살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어두운 심연을 품은 늙은 영혼의 눈빛이었다. 네, 찾았습니다. 놈들의 목줄을. 묘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테냐? 기다릴 겁니다. 놈들이 제 발로 이 덫에 걸러 들어올 때까지. 묘운은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산 스님에게 옅은 미소를 보였다. 그것은 득도한 승려의 미소라기보다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서늘한 미소에 가까웠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스님. 늦여름에 태풍이 예고된 어느 날 무국사에 또다시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밤손님이 아니었다. 대낮에 그것도 관용차를 타고 당당하게 나타난 군청 공무원들이었다. 그들은 흰색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손에는 서류 뭉치를, 다른 한 손에는 줄자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거만했고 눈빛에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계십니까? 주지 스님 좀 뵙시다.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워루 스님이 황급히 뛰어나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일이 소란스럽게. 아, 군청 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요. 남자는 노골적으로 절 건물을 훑어보며 혀를 찼다. 이 절 허가받고 지은 거 맞습니까? 여기 요사체랑 해우소 위치가 지적도랑 완전히 다른데? 이거 불법 증축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국사는 50년도 더 된 절입니다.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요. 5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법은 법이죠. 그리고 여기 진입로도 국유지를 침범했네. 이거 싹 다 밀어야겠는데? 남자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워루의 가슴팍에 툭 밀쳤다.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계고장.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였다.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워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철거라니요. 우린 갈 곳도 없습니다. 그건 댁들 사정이고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 줍니다. 일주일 안에 짐 빼세요.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그 뒤에 서 있는 부하 직원들도 낄낄거리며 마당의 장독대를 발로 툭툭 찼다. 명백한 행패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박동훈. 그가 폭력배로 안 되니 이제는 법을 이용해 무국사를 말려 죽이려는 작전이었다. 요사체 문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산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힘없는 절이 공권력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가. 그때였다. 잠시만요. 법당 계단 위에서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묘은이었다. 회색 승복을 단정하게 입은 작은 아이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아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뭐야, 이 꼬마는? 공무원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저씨, 건축과 과장님이시죠? 묘은이 남자 앞에 섰다. 남자의 허리춤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키였지만 아이가 뿜어내는 기세는 남자를 압도했다. 어린 게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꼬박꼬박 말대꾸는. 계고장에 찍힌 직인을 보니 과장님 도장이네요. 최영석 과장님. 묘은이 남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최 과장은 움찔했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 묘은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남자의 귓가에 들릴 말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2023년 5월 4일 청담동 비너스 룸살롱 350만 원. 법인카드 말고 현금으로 계산하셨죠? 최 과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그 날짜, 그 장소, 그 금액. 그것은 그가 대형 건설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던 날이었다. 절대 새어나갈 리 없는 비밀이었다. 너 그게 무슨. 그리고 그날 박동훈 전무님이 주신 용돈 500만 원. 사모님 몰래 차명 계좌로 넣으셨던데. 예금주가 김미정 씨였나요? 처제분 이름으로. 묘은의 입에서 나온 정보는 정확했다. 묘은은 지난 몇 달간 서고에서 장부를 외우고 또 외웠다. 대형 건설의 로비 리스트에는 공무원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눈앞에 있는 최영석의 비리 내역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최 과장은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 이 작은 꼬마가 갑자기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아이가 미쳤나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에 투서를 넣어보면 알겠지요. 날짜와 시간, 금액, 계좌번호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까요? 뇌물수수죄는 공소시효가 꽤 길던데. 묘은의 표정은 평온했다. 협박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저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했다. 그것이 최 과장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과장님 선택하세요. 이 개고장을 찍고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옷 벗고 감방에 가시겠어요? 최 과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묘운을 가리키려다 말고 황급히 부하 직원들을 돌아보았다. 야, 철수해. 철수. 예. 과장님, 아직 측량도 안 끝났는데요. 시끄러워. 잘못 왔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가자니까. 최 과장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영문을 모르는 부하 직원들도 허둥지둥 차에 탔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꽁무니를 뺐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워루 스님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묘운을 바라보았다. 묘운아, 방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묘운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법당 쪽을 향해 합장했다. 그리고 뒤돌아선 무산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무산 스님은 빙그레 웃고 있었다. 칼을 쓰지 않고 적을 베었구나. 이것이 붓의 힘이다. 묘운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이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 과장은 피람이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상어 박동훈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 소식을 들으면 더 이상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스님. 묘운이 불렀다. 뭐냐? 이제 숨는 건 그만하겠습니다. 묘운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는 칼이 되겠습니다. 허면 이름을 바꿔야겠구나. 무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제부터 너는 묘운이 아니다. 업보를 씻고 세상을 정화한다는 뜻으로 정업이라 부르겠다. 내 손으로 그들의 더러운 업을 깨끗이 씻어내거라. 정업. 묘운, 아니 정업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쇠맛이 나는 이름이었다. 아이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닫힌 절문을 바라보았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폭풍전이야. 무국사의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8살 꼬마 비구니가 거대 기업과 맞서기 위해 성장의 허물을 벗고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최 과장의 굴욕적인 퇴각 이후 무국사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박동훈 측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이가 자신의 비리 정보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될까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를 틈타 묘운, 아니 정업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무산 스님은 정업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었다. 장부에 적힌 사람들. 그들의 관계를 지도로 그려보거라. 정업은 커다란 전지 위에 인물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중심에는 박동훈과 K 의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하청업체 사장들, 공무원들, 법조계 인사들. 그물은 촘촘했다. 대한민국 사회의 썩은 환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그물의 약점은 어디겠느냐? 무산이 물었다. 정업은 붓끝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박동훈의 최측근이자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실무자 조 이사였다. 이 사람입니다. 박동훈은 의심이 많아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돈의 이동은 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정업이 장부 한 구석에 적힌 메모를 가리켰다. 도박 빚이 있습니다.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 도박 빚을 갚은 정황이 보입니다. 박동훈이 이걸 알면 이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편으로, 아니 정확히는 박동훈을 배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야죠. 정업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것은 8살 아이가 꾸몄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교묘한 심리전이었다. 며칠 뒤 정업은 워루 스님에게 부탁해 읍내 우체국으로 갔다. 워루 스님은 내용도 모른 채 정업이 건네준 봉투를 붙였다. 수신인은 대형건설 박동훈 전무. 발신인은 익명이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은 조 이사가 강원도의 한 카지노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것, 사실은 인터넷 기사에서 찾은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금고지기가 딴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죠. 마이너스 2024년 3월 결산 내역 중 잡비 항목. 거짓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장부에는 조 이사가 횡령한 흔적이 있었다. 정업은 단지 그것을 박동훈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이틀 뒤 무국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안이었다. 누구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동훈이었다. 억눌린 분노와 당혹감이 느껴졌다. 나를 찾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손에 있는 장부를 찾는 겁니까? 정업이 차분하게 대꾸했다. 내년이구나. 지옥.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어서 유감이시겠네요. 덕분에 당신의 충직한 개가 주인을 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고.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돈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사과입니다. 사과?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절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자수하는 것. 박동훈이 비릿하게 웃었다. 꿈이 크구나. 꼬마야. 조이 사건은 고맙다만 그걸로 날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는 내 손에 피 묻히는 걸 싫어하지만 필요하다면 절 하나 불태우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절이 불타면 이 장부 사본은 전국의 모든 신문사와 방송국으로 배달될 겁니다. K 의원님 선거가 내년이라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침묵. 박동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급소를 찔린 것이다. K 의원은 박동훈의 뒷배이자 아킬레스건이었다. 거래를 하죠. 정업이 선수를 쳤다. 당분간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경찰도 깡패도 공무원도 보내지 마세요. 만약 내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난다면 그 즉시 장부는 공개됩니다. 하, 인질극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생존권 투쟁이라고 해두죠. 당신이 내 조건을 지키면 나도 당분간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조이사 처리는 알아서 하시고요. 딸깍. 정업은 전화를 끊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해냈다. 시간을 벌었다. 박동훈은 K 의원의 선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 이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놈들의 내부는 시간 문제다. 잘했다. 뒤에서 듣고 있던 무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놈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더 큰 판을 짜야 한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비냄새에 섞여 희미하게 쇠냄새가 났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냄새였다. 정업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빠, 보고 있어? 놈들이 흔들리고 있어. 내가 무너뜨릴 거야. 반드시. 이제 정업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판을 흔드는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비록 몸은 작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은 거인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무국사의 처마 밑에 고드름이 굵게 맺히고 산바람은 다시금 날카로운 칼날을 세웠다. 정업구 묘온이 이 절에 온 지 꼬박 1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1년 전에 묘온은 추위에 떨며 우물가를 서성이는 8살 아이였지만 9살이 된 정업은 이제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서 있었다. 아이의 키는 한 뼘이나 자랐고 젖살이 빠진 턱선은 단단해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 고요를 가만두지 않았다. 정업이 쏘아올린 의심의 화살은 정확히 관역에 박혔다. 박동훈 전무와 그의 금고지기 조이사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 박동훈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줄인 K 의원에게 자금이 새어나간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조 이사를 의심했고 감사를 핑계로 그를 압박했다. 그리고 눈 내리는 밤 사단이 났다. 무국사의 고요를 찢은 것은 이번에도 전화벨 소리가 아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절 입구에 쓰러진 남자의 거친 숨소리였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월우 스님이 그를 발견했다. 스님, 여기 사람이. 쓰러진 남자는 조이사였다. 값비싼 양복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아 먹듯 박동우는 자신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는 조 이사를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놈들의 린치를 피해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조 이사가 향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무국사였다. 정업은 요사체 윗목에 누운 조 이사를 내려다보았다. 살려줘. 조 이사가 피 섞인 가래를 뱉으며 애원했다. 워루 스님은 급히 지혈을 하고 119를 부르려 했지만 조 이사가 워루의 손을 뿌리쳤다. 안 돼, 병원은 놈들이 쫙 깔려 써가면 죽어. 무산 스님이 조용히 들어와 조 이사의 맥을 짚었다.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으나 독이 깊이 퍼졌구나. 몸의 독이 아니라 마음의 독이. 정업은 조 이사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신 조 이사가 정업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그 꼬마였다. 내가 보낸 편지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아니요. 당신이 지은 업보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저는 단지 거울을 비춰드렸을 뿐입니다. 정업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조 이사는 헛웃음을 지으려다 통증 때문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독한 것. 그래, 내 말이 맞다. 박동우는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어. 조 이사는 품 안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뭡니까? 박동훈이 그토록 찾던 진짜 장부의 원본 파일이다. 내 아비가 들고 튀었던 수첩은 미끼였어. 내 아비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지. 진짜 데이터는 따로 백업해두고 수첩에는 암호만 적어뒀던 거야. 정업의 손이 멈칫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딸을 지키기 위해 이중 트릭을 써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조 이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아비강에서 죽지 않았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업이 조 이사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췄다. 무슨 소리야? 그날 밤 강가에서 박동훈의 패거리들이 내 아비를 쳤지. 하지만 시신을 강에 던지지 않았어. 시신이 떠오르면 타살 흔적이 들킬까봐 놈들이 어딘가에 묻었다. 어디에? 정업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평정심을 유지하던 아이의 가면이 깨졌다. 조 이사는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 절의 뒤편 우물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등잔 밑이 어둡다지. 놈들은 이 절에 옛 우물이 말라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 폐우물 바닥에 돌을 채워넣고 말을 잇지 못하고 조 이사는 혼절했다. 정업은 멍하니 앉아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매일 새벽 자신이 물을 깃던 그 우물. 아버지의 냄새가 난다고 느꼈던 그 차가운 물.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 차가운 물 밑바닥 돌무더기 아래에 잠들어 매일 새벽 딸이 깃는 물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아! 정업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와 같은 처절한 분노였다. 자신이 마신 물이, 자신이 뒤집어 쓴 그 물이 아버지의 피와 살이 녹아든 물이었다니. 무산 스님은 울부짖는 정업을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팡이를 들었다. 울지 마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다. 놈들이 온다.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이제는 불을 지르러 올 것이다. 내가 지금 무너지면 아비는 영영 저 차가운 우물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 정업은 눈물을 닦았다. 소매가 젖어 축축했지만 눈빛만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무사는 정업의 손에 쥐어진 USB를 가져가 품에 넣었다. 밝히는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오늘 밤 끝을 보자. 그날 밤 폭설이 내렸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가 무국사를 하얗게 덮었지만 저를 감싸고 있는 긴장감은 그 눈조차 녹일 만큼 뜨거웠다. 밤 12시. 무국사로 올라오는 산길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뱀처럼 이어졌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박동우는 모든 것을 걸었다. 내일 아침이면 조 이사가 넘긴 USB의 내용이 세상에 터질 것을 직감했기에 오늘 밤 안에 모든 증거와 증인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절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들려 있었다.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무법천지였지만 고립된 산사는 그들의 세상이었다. 박동훈이 차에서 내렸다. 두꺼운 모피 코트를 입고 시가를 문 그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다. 다 태워라.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박동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내들이 화염병에 불을 붙였다. 멈춰라. 법당 문이 열리고 무산 스님과 워루 스님이 나왔다. 워루의 손에는 몽둥이가, 무산의 손에는 주장자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수적 열쇠가 분명했다. 늙은 중이 아직도 명줄이 길군. 보내드려라 극락으로.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워루 스님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쇠파이프가 워루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무산 스님 역시 노구의 몸으로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제압당했다. 스님. 법당 뒤편에서 정업이 뛰쳐나왔다. 오, 주인공이 이제야 나오셨네. 박동훈이 비릿하게 웃으며 정업에게 다가갔다. 내놔라. 조이사가 준 거. 정업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우물가였다. 폭설이 내려 우물 뚜껑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 다 터뜨려버릴 거야. 정업이 소리쳤지만 박동훈은 코웃음을 쳤다. 여기서는 터지지 않아. 전파도 잘 안 터지는 산골짜기에서 뭘 어쩌겠다고. 얘들아, 애기한테 불장난 좀 보여줘라. 부하 하나가 우물가 옆에 낡은 나무 기둥에 화염병을 던졌다. 쾅! 불길이 치솟았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불은 순식간에 법당 쪽으로 옮겨 붙으려 했다.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쳤다. 이 우물이지? 조이사가 말한 게. 박동훈이 우물 뚜껑을 발로 걷어찼다. 낡은 나무 뚜껑이 부서지며 검은 아가리를 드러냈다. 우물 안은 꽁꽁 얼어 있었다. 내 아비가 여기 있다지? 참 효녀야. 아비 무덤 위에서 물을 길어 먹었으니. 박동훈의 잔인한 말에 정업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박동훈은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진짜 총이었다. USB 내놔. 그리고 너도 들어가라. 아비랑 같이 있게 해줄게. 절체절명의 순간. 무산 스님이 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정업아, 물을 보아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정업은 우물 안을 내려다보았다.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우물 안의 얼음이 번들거렸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주변의 불길이 거세지면서 우물가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꽁꽁 얼어있던 우물의 얼음 표면이 마치 누군가 밑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다. 쩍.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화마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뭐야? 박동훈이 멈칫했다. 그 순간 갈라진 얼음 틈 사이로 강한 압력에 의해 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물기둥과 함께 얼음 속에 박혀있던 혹은 그 밑에서 떠오른 무언가가 튀어올랐다. 그것은 금속으로 된 낡은 장신구였다. 정업의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던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로켓 목걸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목걸이 줄에 엉켜 딸려 나온 것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 방수팩에 담긴 스마트폰이었다. 1년 동안 차가운 물속에서 얼음 속에 갇혀 보존되었던 아버지의 핸드폰. 그것이 툭 하고 정업의 발 앞에 떨어졌다. 저거 잡아. 박동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정업이 더 빨랐다. 정업은 뜨거운 불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던져 핸드폰을 낚아챘다. 이건 못 가져가. 정업은 우물 난간 위에 올라섰다. 뒤에는 불타는 법당, 앞에는 살인자. 아이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아빠가 보고 있어. 정업의 목소리가 기이하게 울렸다. 당신이 죽였지. 둔기로 머리를 쳐서 기절한 아빠를 이 우물에 던졌지. 아빠는 그때 살아있었어.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벽을 긁었어. 그 손톱 자국이 이 우물 벽에 남아있을 거야. 박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확인 사살을 하지 않았다. 증거? USB?
그런 건 필요 없어. 이 우물이 증거고 저 시신이 증거고 내가 증인이야. 정업이 소리치자 때마침 불어온 돌풍이 불길을 박동훈 쪽으로 확 몰아쳤다. 으악! 박동훈이 불길을 피하려 뒷걸음질 치다가 눈 덮인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의 몸이 우물 난간 쪽으로 기울었다. 잡아주세요. 박동훈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정업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정업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1년 전 무산 스님이 새벽 물을 끼얹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는 물을 견딘 게 아니다. 기억을 견딘 것이다. 정업은 발을 빼지 않았다. 대신 쭈그리고 앉아 박동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손 놓으세요. 당신 죗값은 저 아래에 있으니까. 정업이 박동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중심을 잃은 박동훈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열린 우물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으아악! 풍덩! 얼음이 깨진 차가운 물속으로 박동훈이 처박혔다. 1년 전 정업의 아버지가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다. 물보라가 튀고 잠시 후 정적만이 감돌았다. 놈은 나오지 못했다. 깊고 좁은 우물, 미끄러운 이끼 낀 벽. 그리고 그 아래 기다리고 있을 원혼이 그의 발목을 잡았으리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이번에는 조 이사가 미리 손을 써둔 서울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였다. 부하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불타는 절 마당에는 9살 소녀와 피 흘리는 두 승려만이 남았다. 정업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시리도록 차가운 새벽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끝났어요, 아빠. 정업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불타는 연꽃처럼 슬픔과 해방이 뒤섞인 울음이 새벽 산사를 가득 메웠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무국사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불에 탔던 법당은 시주들의 도움으로 새로 지어졌고 그을렸던 나무 기둥들은 말끔하게 닦여나갔다. 박동훈의 시신은 우물에서 인양되었다. 그 밑에는 정업의 아버지 유골도 함께 있었다.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그리고 우물 벽에 남은 손톱 자국은 박동훈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K 의원을 비롯한 연루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었다. 정업이 넘긴 장부와 조 이사의 증언, 그리고 우물에서 나온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무국사 게이트라 불린 이 사건은 권선징악의 표본으로 남았다. 하지만 정업, 아니 서지우는 속세로 돌아가지 않았다. 친척들이 유산을 노리고 찾아왔지만 무산 스님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그들을 모두 쫓아냈다. 다시 겨울. 새벽 4시. 무국사의 북소리가 울린다. 이제 10살이 된 정업은 더 이상 우물가에서 물벼락을 맞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가마솥에서 팔팔 끓인 따뜻한 물을 큰 보온통에 담는다. 그리고 낡은 손수레에 싣고 절 아래 마을로 내려간다. 마을 어귀, 독거노인들이 사는 쪽방촌과 새벽 인력시장.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정업은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넨다. 아유, 어린 스님이 이 추운 날 매일같이 고생이네. 이 물 마시면 속이 쫙 풀려. 묘한 힘이 있어. 사람들은 정업이 주는 물을 새벽 약수라 불렀다. 그 물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정업은 우물가에 섰다. 이제 우물은 폐쇄되지 않았다. 뚜껑을 없애고 그 주변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맑은 물이 솟아나는 그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이었다. 스님. 정업이 마당을 쓸고 있는 무산 스님을 불렀다. 노승의 허리는 전보다 조금 더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왜 그때 저에게 차가운 물을 부으셨습니까? 1년 만에 묻는 질문이었다. 무산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빙그레 웃었다. 물이 차가웠더냐? 예.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나눠주는 물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겠느냐? 정업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동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작은 손. 그 손으로 이제는 세상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정면으로 맞서 뚫고 지나가야만 그 끝에 있는 온기를 만날 수 있는 법이지. 너는 그 얼음장 같은 시간을 견뎠기에 이제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무산 스님이 우물을 가리켰다. 내 아비는 차가운 물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새벽마다 찾아와 말을 걸어주고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그는 너를 통해 숨을 쉬고 있었던 게야. 내가 산 것이 곧 그가 산 것이다. 정업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물그림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아버지의 눈매를 쏙 빼닮은 얼굴. 이제 그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다. 정업은 합장하고 우물을 향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도 이제 괜찮습니다. 동자승의 회색 승복 자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 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과도 같았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차가운 어둠을 지난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아침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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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